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에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비상계엄에 가담하는 등 이 화면에 나오는 사유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자 이 탄핵 의결을 진행하지 않고 이걸 법사위로 회부해서 재조사하는 청문회를 오늘 연 건데요. 자, 최상목 부총리가 출석해서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직접 답변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예비비라는 단어를 봤어요. 윤희대 차관보는 바로 언급을 해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은 저한테 굉장히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요.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저는 어차피 계엄에 반대를 했고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참고하라고 준 자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헌법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여야 합의가 확인된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임명을 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 협의를 안 했다는 게 강력히 반발하셨고 알겠습니다. 협의를 안 하시면 일부는 사의까지 표명한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 자체도 저는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의 작동을 위해서 그 국무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첫 번째로 최상목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예비비 관련 쪽지 이걸 두고 민주당은 비상계엄 가담 행위다. 또 이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는 당시 계엄에 분명히 반대했다. 쪽지 내용도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 내용을 약간 봤을 뿐이다. 기존 입장과 같았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그것이 제어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아마 이 계엄 상태가 연장이 됐을 것이고 그 안에서의 이 부총리의 활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어떤 반대 의견 표명만으로 이런 것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헌법 위반이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네. 선별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국회 추천에서 헌법에 부여한 권한대로 3명을 추천을 했고 대통령은 지나가는 권력 정도로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별해서 선별할 권한 자체가 없고요. 임명도 안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선별해서 임명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더 문제는요. 대법관은 도대체 왜 임명을 안 한 걸까요? 그것은 여야 합의의 문제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임명을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됐던 입법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냥 무시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상설특검과 관련돼서도 그것 벌써 그 내란 특검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것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즉시 임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봅니다. 김용태 의원님 같이 말씀해 주셔서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앞선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에 국무위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일부 사의도 표명했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이를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미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열고 탄핵을 발의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최상목 부총리 망신주기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 대해서 여론전 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계엄 이후에 있었던 탄핵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을 때마다 탄핵 청문회가 없었습니다. 네. 본인들이 그냥 마음껏 힘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탄핵 직후에 탄핵되기 이전에 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탄핵됐고 또다시 최상목 부총리를 그대로 본회의 통과시키면 역풍이 불까 봐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회부하고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라는 이른바 저는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근거들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또 그 민주당 표현에 의하면 계엄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탄핵 청문회에서 무엇을 밝히고자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른바 망신 주기 위한 청문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나흘 뒤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오늘 청문회에서 알려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교체한 적 없다고 했다가 다시 또 교체한 것이 맞다. 이렇게 정정하면서 좀 소란이 있었네요, 이동식 의원님. 그러니까 그것도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 정청래 위원장이 기회를 준 겁니다. 본인이 이 김용민 의원이 휴대폰 바꾼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통신회사로부터 기록을 조회했더니 그 조회에서 12월 7일 날 핸드폰 바꾼 목록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거 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위증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한 걸 가지고 그대로 했더라도 네. 다시 한번 이것을 정정할 기회를 주면 국회법상 그것이 위증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본인이 뭔가를 계속 빠져나가려는 듯한 그런 태도와 이런 걸로 하다가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그 조항을 읽어주고 이거를 다시 입장을 바꾸겠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위증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럼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를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죠? 이미 신뢰가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대통령에게로부터 뭔가를 쪽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쪽지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에 안중에도 없었고 보지도 않았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거기서 신뢰가 박살났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런 지점에서 총괄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 의원님, 신뢰를 저버릴 만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최상목 부총리가. 그러니까 뭐 말을 바꾸고 예.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비판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파악했던 데는 보통 우리가 휴대폰을 바꿨다라는 의미는 법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보를 다 지웠냐라는 의미일 텐데 사실 최상목 부총리는 기존에 쓰던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핸드폰 기기만 바꿨다라고 해서 본인이 착각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학 전 최고위원 말씀처럼 야당이 봤을 때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이해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최상목 부총리가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4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경선 대진표를 확정을 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이렇게 3명이 경선 후보에 등록을 했고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의 경선 룰을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요. 지지율이 선두이긴 하지만 이 30%라는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관련해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7%를 얻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25년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8%인가요? 잘 보이지가 않네요. 3.1% 신뢰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김용태 의원님,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지금 지지율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데 자당 후보 지지율이나 직시하라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추세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추세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크게 오르지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마 수석 대변인이 그 지점을 지적한 것 같고 네. 그 여론조사에서 또 중요한 것이 중도층과 무당층의 비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특히 2030 젊은 층의 이런 분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수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의견들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네. 여당이 계엄이라는 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30의 상당수가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분명히 야당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여당의 저희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지적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참 이렇게 30%에 왔다 갔다 하면서 멈춰 있는 것 그러면서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또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답보 현상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조사 방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조사는 한 10여 명 정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내 경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한 사람이 결정돼서 당의 대표 선수끼리 붙여본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냥 장내 지도자 선호도 조사이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기에 인원수를 더 넣으면 넣을수록 37%에서 더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대에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비판을 하시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십시오. 10% 박스권에 아예 갇혀 있습니다. 10% 이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잘 감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좀 잘 하는 게 필요해요. 본인들이 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이렇게 받고 매 선거 때마다 그리고 야당을 왜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 거대 야당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이것을 되짚어보지 못하면 이번 대선 역시도 해보나 마나일 겁니다. 그리고 일단 헌법 밖으로 나간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전히 계속해서 내란의 주체 세력처럼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적어도 헌법 안으로 들어오려는 노력은 이번 대선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국민의힘 후보들의 박스권이 어떤지 한번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 발언 잠깐 보고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인생사에서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고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쫓아다니는 그 에너지로 딴 거에 돼. 사람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에너지 쓰는 게 너무 아까워요. 통합하고 봉합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일단 무조건 오해 덮어놓는 이게 통합은 아니죠. 그렇죠. 네, 분명하게 진상은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거기는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죠. 필요하다면 정세도 논의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선결돼야 될 과제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는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정부에서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가 먼저 확보돼야 됩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제게는 계파도 조직도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시고 경제를 걱정하시는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입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용태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 발언 중에서요.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란 세력은 단죄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정치 보복은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전당대회 때 당대표 경선을 치렀던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지금 행보가 어떠한지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총선에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한테 회자됐던 말이 친명횡재, 비명횡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거나 다른 쪽에 서 있으면 공천을 받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죠. 네. 이것을 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정치 보복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민주당이 이번에 경선 룰을 세팅하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 비명계 주자들에 대한 불만 담아내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 보복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을 당내에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이미 정치 보복했는데 뭘 안 하겠다는 거냐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넓힌 정치 보복 같고요. 우리가 흔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치 보복은 사법 권력을 동원해서 없는 죄를 상대방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탈탈 터는 거.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사법 권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 왔던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만 정치 보복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과거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요. 예.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그걸 괴롭히는 형태로 해왔습니다. 압수수색 굉장히 많이 하고요. 계속 수사기관 오가게 하고 그다음에 결국엔 변호사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게 만듭니다. 결국 그렇게 괴롭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엔 정치가 사라졌던 것이고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이 얘기가 그냥 횡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러한 정치 보복이 두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칼로 사용됐었던 검찰 이것에 대한 개혁안에 함께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좀 정하고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완비를 하는 것. 이게 저는 국민의힘이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모두 11명이 후보로 등록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선관위가 서류 심사 등으로 3명을 탈락시키고 8명의 후보자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김문수 전 장관부터 홍준표 조금 전에 나왔던 전 시장까지 쭉 8명 추려졌는데요. 김용태 의원님 뭐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차 컷오프에서 4명 추립니다. 예. 저 중에서 누가 안 보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언론에서 이미 유력하게 꼽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세 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다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 있다 보니까 특정 인물을 거론할 수는 없고 네. 저희 당의 아마 이번 대선 경선의 묘미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양성이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정말 사실상 추대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실 텐데 저희 당은 누가 사자 안에 들어갈지 또 누가 양자 안에 들어갈지 또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걸 지켜본 것이 이번 경선의 묘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설 관련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도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죠. 관세 전쟁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는 지금 현재의 한덕수 대행의 모습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마하시고 싶은 내심이 좀 있어 보이시는 것 같죠?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라고 하면서 바람잡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국민의힘 상대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용병이냐, 기승전 용병론이다. 이런 안팎의 비판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민의힘 후보였다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네. 아마 지금도 불쾌함에 저런 고상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당 전체적으로 짜여진 전략이라면 매우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한덕수 카드를 꺼내는 순간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은 전부 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오징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차는 후보들로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상한 음식들이 많은 뷔페집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음식을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은 음식이다 해가지고 포장된 음식을 딱 내놓는 겁니다. 근데 그 포장지 뜯어보면요. 결국 이것도 상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는 대통령 벌이 상황이에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본인이 대선에 뛰어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국정 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본인은 헌법도 안 지키지, 법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법도 안 지키지. 그러니까 수사부터 받아야 되실 분이 지금 뭔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오더라도 본인들이 내란 주체 세력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거든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거를 눈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그 시도요. 국민들이 아마 그 막아 세울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는 사과와 반성, 철저하게 헌법을 지키겠다. 다시는 계엄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맹세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다 봅니다. 한덕수 대행이 그제는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호남으로 가서요. 현대기아차 광주 공장을 방문했고요.
이후에 그 인근의 그 시장 상인들에게 손편지를 전달한 게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방문했는데 지금 이제 호남 출신인 한 권한대행이 좀 다소 미묘할 수 있는 시기에 좀 묘한 지역을 방문했다.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 이것이 대선 출마 행보로 읽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김영태 의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약간 권한대행이 고도의 정치 기술을 발휘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도 예. 듭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광주를 찾았던 이유는 사실상 거기서 나오는 자동차의 25%의 관세가 앞으로 이제 다음 달 3일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거기서 나오는 자동차의 35%가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상에 대한 오랜 경험과 또 실제적으로 지금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현장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기상으로 매우 미묘하고 예. 또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이곳을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근데 해석의 영역이다 보니까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권한대행이 부상하면 할수록 물론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김이 빠진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쉽게도. 특히 뭐 여기서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권한대행에 대한 여론조사가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 이것이 국민의힘 주자들이 봤을 땐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지점은 저희가 대선 레이스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 상당수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를 종용하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마 오늘부터는 하지 못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인이고 저희 당의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을 보고 계실 텐데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자력으로 한 달 동안 이 여론조사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수치를 거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는 당연히 저희 당의 경선 주자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찌되었던 과연 빅텐트가 쳐질 수 있느냐도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바깥에서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라든지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출신의 인사들까지 과연 다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아서 좀 더 한 달 동안의 이 레이스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예. 앞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짤막하게요. 예. 그 지도부시잖아요. 그럼 예.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것을 좀 하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의원들한테?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출마 기자회견 종용을 하려고 하셨는데 지도부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어디까지나 저희 당의 흥행이 지도부는 네. 당연히 관심 사항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추대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당 전당대회를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김문수 후보가 한 권한대행 출마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이 박수영 의원을 캠프 정책 총괄 본부장으로 영입을 했던데 이것도 좀 앞을 내다본 단일화 포석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단일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 한덕수 총리가 일단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럼 무소속으로 뛰어야 될 텐데 무소속으로 뛸 수 있는 역량이 있나요? 본인 스스로가 또 발광체도 아니에요. 그동안 이 공무원 생활을 쭉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가 주는 패스는 받습니다, 이분이. 근데 혼자 스스로 드리블은 전혀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섭정을 당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가 뭔가를 지휘하고 뭔가를 할 수는 없는 분이거든요. 역량도 안 되고 돈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고 당의 힘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내란의 주체 이것을 아직도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고 1호 당원인 윤석열 당원을 그대로 품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내란의 주체 세력과 단일화를 하는 것인데 과연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 우와 정말 새롭구나 저기를 주목해야 되겠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빅텐트 얘기하시는데 빅텐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국민의힘하고 왜 단일화를 합니까? 주체 세력 이게 나중에 헌정 파괴 세력으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 결정 나면 정당 해산까지 될 수도 있는 정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이러한 맹세를 국민 앞에 할 때 그 다음번에 선거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배부르게 많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뒤탈이 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계속 음식에 비유해서 자꾸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요, 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와 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한대행의 지금 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해서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 또 1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평의를 열었다고 하고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기도 한데, 김용태 의원님, 사안의 좀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4월 18일이면 두 분의 이제 헌법재판관이 만료가 되고, 임기가요? 우리가 헌법재판관의 법에 따르면 네. 사실상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 전에 그 공백을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재판관들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네네.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이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어떤 있습니다. 판단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통령 사고와 거리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판단에 많은 좀 동의가 있고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그동안 탄핵 전에는 직무 정지 상황이었으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권한대행이 소극적 행사가 맞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지만, 또 대통령이 거리가 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또 권한 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그 학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아마 다 적절히 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논의에 좀 속도를 내서 결과가 뭐 거리에 조금 더 비중을 둘 것 같다라는 김용태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도된 걸 보면 두 분을 본인이 발표는 했지만 지명하진 않았다. 이게 말입니까? 말장난입니까? 네. 나는 한덕수지만 한덕수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국민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용을 피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수단이었겠지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것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고, 과도기적 정부적 성격에서 본인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이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여질 리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각입니다.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 사건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결론에 따라서 그 이후의 재판관 지명 절차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김용태 의원님. 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도 있고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지명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아니다.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지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난 8일에요. 분명히 국민께 드리는 말씀해서 저희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왔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고, 절차요. 네.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명에 대한 절차가 이제 인사청문회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어떤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권한대행께서 지명은 말씀하셨지만 그 인사청문회라든지 그 후속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주장한 것 같다라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명할 방침입니다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본인 스스로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섭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자기 스스로 뭔가를 소신 있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적 정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도하게 본인이 권한 행사까지 하게 되면 이것은 헌법 위반으로 명확하게 헌법 학회에서도 나와 있고요. 이번에 입조처에서도 유수한 헌법 학자들에게 두루두루 물어봤는데 대다수가 다 이것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천된 법제처의 이완규 법제처장, 이분 대통령 친구 아닙니까?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왜 추천했을까요? 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섭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헌법재판관으로 이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이 국가적으로 또다시 이
불필요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오길 바라고요. 네. 이것은 인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섭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사실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동학 전 최고가 내란 거리는데 내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있고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박성재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런 내란 혐의의 가담자라고 해서 헌법 그 탄핵을 걸었지만 다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유만으로 그런 가담의 정도가 이르기 어렵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부르는 것이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짧은 뭐 반론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2000 몇 년도죠? 2012년, 13년인가요? 그때 그 통진당이 해산 심판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음모 예비죄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란을 아예 저지른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정당이 지금 반성도 하지 않고 1호 당원을 출당시키지도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이것을 정치적으로 버무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질서가 완전히 형해화되고 지금은 도대체 법을 누가 지켜야 되냐, 왜 지켜야 되냐 이 물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면 헌법 내부에서 다툴 필요가 있고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민주주의에서는 다툴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헌법을 어기지 않겠다 이러한 약속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구에 나는 계속해서 이 그냥 소음만 내는 예. 이런 식의 이 상황으로는 집권 여당이 또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내란을 저지른 것이다. 법적인 판단조차 나오지 않은 표현이다라고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요, 우리나라가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오늘을 맞아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국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4월 16일 수요일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